네,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외신 인사이드 언제나처럼 현예슬 여신 리포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신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무나 여신이에요.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미 북동부의 눈폭풍으로 3월 FOMC 결정이 복잡하게 될 듯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는데요. 기사에서는 눈폭풍이 예고했던 것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 3월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발휘하겠다라는 언급을 계속해야 할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겨울 한파로 경제 위축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페드가 당초 예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정책을 구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저 김성훈 연구원, 이게 금리니까 김성훈 연구원한테 지금 마이크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날씨 같은데요, 금리가 아니라. 그런가? 작년 1분기 미국 마이너스였잖아요. 그죠? 예, 날씨 때문에. 예. 이번에도 지금 한파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손흥필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중부 지역이 셰일가스 투자 없어지면서 찌그러진다면, 그래서 금리 인상이 늦춰진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현지에 이제 또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이렇게 연락을 한번 해보니까 그 뭐 휴교령이 내려지고 지금 그리고 지금 당장도 그랬는데 작년에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한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그 친구가 일주일 일을 다 캔슬이 다 그냥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사람들이 다 일주일 동안 일 안 잡고 밖에 안 나가고 지금 다 그러고 있다. 날씨는 정말 안 좋대요? 네, 날씨는 안 좋답니다. 보면 되게 북동부 쪽에 특히 이제 좀 뭐 중요한 지역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은 연준도 이제 분명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한번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연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요인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추워서 에너지 소비가 높아져서 유가가 올라가면은 더 다른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 이게 미국이 분명히 뭐 매크로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연준이 지금 이번에 어제 의사록 나온 거 보니까 뭐 계속 좋다고는 톤인데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국제적인 상황이 조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하고 이게 맞물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 연기설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3월 회의에서 그 문구가 바뀌지 않을 것이 있겠네. 이게 계속 좀 날씨가 계속 이러면 네, 다음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4위는 밸런스 기사였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올해는 중국서 샤오미를 누르고 삼성전자 해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프리스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고사양 스마트폰이 샤오미보다 50% 이상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제시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는 갤럭시 S6, 노트5 등에서 신기술이 적용이 돼서 샤오미 수익의 80%를 차지했던 고사양 스마트폰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플래시 메모리의 부분에 호조가 지속이 되고 주주 친화적 정책이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고 그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6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거 우리 샤오미빠가 얘기해 주셔야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마켓 시야가 어느 정도? 4등 정도로 알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내수 스마트폰 업체들이 1, 2, 3등까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등이면 잘하는 거네요.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는 1등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샤오미, 레노바, 화웨이 이 세 업체가 1, 2, 3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등이 삼성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샤오미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비싸졌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옛날에는 샤오미 그러면은 갤럭시 S4나 S5와 거의 동일한 급으로 20만 원, 30만 원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샤오미 스마트폰들 보니까 많이 비싸졌어요. 50만 원대까지 비싸졌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샤오미의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잡을 거다. 이건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샤오미가 어디에서 지금 잘하고 있냐면 인도,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데서 참 잘하고 있거든요. 아시아 시장. 예, 아시아 시장에서 거의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따르면 5초 만에 완판됐다 이런 기사를 몇 번 봤어요. 싱가포르, 인도에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어느 정도 이제 누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아시아권 시장을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반도체 얘기 좀 나오는데요. 뭐 이거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 뭐 메모리 업체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뭐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아서 목표 주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 외국계 증권사가 목표 주가 올리시면은 뭐 한 200만 원 막 이렇게 화끈하게 올리시던데 꼴랑 10만 원 올려놓고선 이렇게 좋게 쓰십니까? 저는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3위 기사는요. 중국 위안화가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를 제치고 세계 5위의 결제 통화로 등극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지 기사였습니다. 국제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17%를 기록했고요. 또 4위인 일본 엔화와의 격차도 1%포인트가 채 안 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표로 해서 세계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를 추진하고 또 후광통을 출범시키는 등 여러 가지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급부상으로 위안화가 IMF의 결제 수단인 특별 인출권 바스켓에 편입될 거란 전망까지 나왔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위안원 직거래 시장도 개설이 되긴 했지만 일단 시장이 제대로 되려면 위안화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근데 뭐 데이터를 보면 지난 4분기에 그 위안화는 기타 통화에 분류가 돼 있어요. 위안화는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0%대 그 결제 비중이 수입 수출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진짜 체감을 하고 위안원 시장이 활발하게 되려면은 일단 그 결제 비중이 계속 높아져야 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보고 1, 2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도찐 개찐이라고 합니다. 다음 2위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2위 기사는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부양 시 창의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블룸버그 기사였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시장은 10월 전에 있을 추가 부양에서 일본은행이 지방공채와 파생상품 매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매달 발행되는 일본 국채를 거의 다 사들였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한계에 도달했음을 구로다가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데 일본 그 BOJ가 사실 양적 완화라는 거 원조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는 걸 전 세계에서 2000년대에 제일 먼저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주식이랑 회사채도 좀 샀었거든요. 국채랑 이런 거 사다가 그래서 한번 해본 그게 있어서 아마 여기 기사대로 지금 사주는 것보다 대상을 더 다양하게 확대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대상을 갖다가 자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생 상품을 언급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오린 것 같은데 ETF와 같은 상품을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한 게 아닌가. 실제로 주식을 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주식형 ETF를 샀거든요. 네, 직접 알주식을 사버리면은 솔직히 편파 논란, 뭐 예를 들어 왜 우리 회사 주식은 안 사주고 얘네 회사 주식만 사주냐.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대망의 1위 기사는요. 금리족 집계 군드라흐의 인생 최대 투자 실수라는 마켓워치 기사였습니다. 군드라흐는 2002년 10월 고금리 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던 일을 가장 큰 실수로 꼽았는데요. 당시 운영하던 모든 투자 전략에서는 고금리 채권 비중을 최대로 가져갔었는데 회사 최대 펀드인 토탈리턴 펀드에서는 매입을 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상품이 정부 보증 채권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군드라흐는 시장에 이례적인 기회가 나타났을 때는 전략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던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토탈리턴 펀드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고금리 채권 비중을 많이 늘렸으면 수익이 훨씬 얼마나 더 크게 나길래 최대의 실수라고 그랬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고금리 채권이 아마 뭐 원문을 봐야겠지만 하이힐드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2002년 같았으면 아마 9.11 터지고 나서 그 이제 크레딧 위기 이럴 때는 크레딧 그 크런치 쪽으로 시장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하이힐드 가격은 떨어지니까 가격은 엄청 쌌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그 하이힐드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2003, 4, 뭐 4, 5년 이렇게 6년 경기가 좋아지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는 금리가 빠지면서 거기서 또 돈을 벌고 해서 그때 아마 샀었으면은 양빵으로 먹 양빵으로 먹고 수익이 아마 뭐 채권인데도 거의 뭐 한 몇십 %는 났을 것 같습니다. 대박 수익이 날 수 있었고. 근데 이거 딴지를 좀 걸어보면은 2002년에는 뭘 사도 뭐 고금리 채권이 그냥 압구정 현대 아파트만 샀어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집중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그 군드라후도 투자를 할 때 포괄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기사에서도 이 포괄적인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즈니스 위크지에 실렸던 기사였는데요. Investing in Russia so crazy it just might work. 그러니까 예, 러시아 투자 무모하지만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S&P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지금 BB 플러스로 해서 지금 투기 등급을 매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기사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러시아가 지금 등급이 이제 투기 등급으로 여기 지금 이제 트리플 B에서 떨어져 버렸고 지금 그 상황이 안 좋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좋다고 괜찮다고 얘기한 게 외환보유고랑 정부 부채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거는 물론 안정판은 될 수 있습니다. 안정판은 될 수 있는데 외환보유고가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은 푸틴은 2년 버틸 수 있다 했는데 글쎄요 시장에서는 약간 그 갸우뚱하고 정부 부채는 없는데 그 정부 부채가 대부분의 러시아는 국영 공기업들 거의 국가랑 마찬가지인 거기가 지금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갖고 있고요. 예전에도 한번 여기 어려웠었죠 보면은 그 그렇죠, 98년대 그렇죠. 그래서 그거죠 이제 채권 관점에서 보면은 디폴트만 안 나면은 싸니까 사서 들고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데 자산이 적고 대담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가서 하루하루 마음 졸이거나 맞아요. 뭐 다음 달에 찾아야 되는데 이런 자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 S&P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디스랑 피치 같은 경우도 러시아 신용 등급을 굉장히 낮게 부정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그냥 러시아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미국의 서구의 이제 평가사들이고 러시아라서 예. 피치 같은 경우는 유럽계니까는 이제 유럽에 약간 좀 특화가 돼 있고 좀 그거하고 그 약간 무디스 같은 그렇죠. 경우는. 예. 그렇고 중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예전에 보면 미국 등급 막 떨어뜨리고 그런 적이 있었죠 보면 그래서 다분 만약에 러시아의 신용평가사가 국제적인 있었다면은 아마 반박을 하든지 미국 뭐 너네나 잘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부정적 등급을 제시하는 거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저것도 있어요. 이 S&P하고 무디스가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것도 있고 미국의 국익을 대변해 주는 대신에 다른 데보다 정보를 좀 빨리 받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한동안 외환위기 때 S&P 무디스 나가라 뭐 이런 거 떠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도 뭐 그렇다고 데모까지 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신용평가사가 나라의 그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지표만 보는 건 아니죠? 네, 정치적인 지표도 많이 고려를 하고요.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소버린 분석에 특화되신 신한용 팀장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그 옆에서 그냥 곁다리로 좀 들어보니까 툴이 있더라고요. 툴을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었냐, 그리고 뭐 시장 경제가 얼마나 자유롭냐, 유연하냐, 뭐 이런 것들이 쭉 항목별로 있어가지고요. 항목별로 A, 뭐 S, 우리 고가 매기는 것처럼 고가를 매겨서 전반적으로 다 랭킹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거 하나만 갖고 신용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에 투자하면 뭐 무지하게 많이 번다 그랬다며 10년 동안 매년 연간 16.9%? 어떻게 16.9 이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참 17이면 17, 15면 15지. 이거 홈쇼핑 가격이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16.985 7 왜 이렇게 안 나와? 네. 3.1416 뭐 이렇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기사를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냐 아니면 한국 투자자냐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한국 투자자라면 저는 매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16.9%라는 숫자가 되게 높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루블화가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러시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러시아 환율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망할지 안 망할지 이건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고 그 리턴이 16.9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루블화가 한 10% 이상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꼴랑 뭐 5%, 4% 정도의 기대 수익률밖에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투자자라면은 러시아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자라면 약간 생각이 좀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봐야지. 이 정도 16.9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브라질 채권이 그랬지 않습니까?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는 좋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 역발상이에요. 지금 유가가 그렇거든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겠어? 바로 이 생각이거든요. 러시아도 이만큼 빠졌는데 더 빠지겠어? 망하겠어?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리면은 유가 100불에서 50불 같은 것처럼 틀리면은 크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블은 어떻게 봐야 돼요? 루블화는 일단 조금 안정이 되고 있긴 한데 뭐 계속 불확실성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나 뭐 그 말씀하셨던 그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들이 현실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자, 그럼 러시아 채권 투자는 우리 또 채권 전문가 한마디 해주시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아까 최성규 연구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제 주변에서 러시아가 지난 뭐 문제가 생긴 건 우크라이나 터지고 러시아 한 거는 지난 가을부터 본격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한 11월쯤에 러시아에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 ETF 대 트리플로 해가지고 러시아 주가, 러시아 금리, 러시아 환율에 3배씩 이렇게. 그래서 그때가 이제 다 러시아 자산 가격이 다 바닥이다 해서 그걸 반대 방향으로 그걸 3배를 갖다가 하는 뭐 이걸 들어갈까 막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들어가셨으면. 천연 3종? 예, 그렇죠. 타이밍이 언제? 지난 11월 정도였습니다. 진짜 그때 들어가셨으면 지금 소위 이제 말하는 그 오랭이라고 하나요? 나셨을 겁니다. 아마 바로 그렇게 되셨을 건데요. 러시아가 금리가 정책 금리가 8% 9% 하다가 17%로 2배로 거의 올라갔거든요. 돈이 이제 빠져나가니까 망하려고 올리고 시장 금리 폭등하고 우라해서 이제 그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채로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이제 회사 채권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은 똑같습니다. 안 망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거 몇 년 버틸 수 있다. 나 뭐 이거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난다. 그런 분은 제가 봐서 뭐 사시는 거 말리고 싶지 않는데 그런 자산이 아니고 내 자산의 큰 자산이고 나는 당장 뭐 내년에 전세금이 돌아오는데 그런 분들은 하시면은 자, 이거를 나도 한마디만 해주면 물어봐 주세요. 한마디 해주고.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마디라고 자르셔야죠. 두 마디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외환위기 나고 난 다음에 론스타 들어와서 무지하게 벌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타이밍에 타이밍. 들어가면은 벌 수는 있는데 타이밍이 언제냐지. 미리 들어가면 망하는 거고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큰 돈 벌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이 론스타가 세계의 외환위기 난 나라들은 가면 지점이 다 있어요. 아마 이번 러시아에서도 론스타가 돈을 벌고 나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상의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집중 토크 다 마무리됐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어요. 그러게. 근데 오랜만에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충동 찾기 힘들더라며?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온 것 같지 않고요. 민규 형님의 빈자리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역시 이게 또 여기 또 자리를 건 그 쟁탈전 역시 그 중앙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다. 시스템이 잘 돼 있네. 쟁탈의 기회가 있다는 거야. 나 하나 빠져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지금 그 농협 지정석이잖아. 그렇습니까? 그죠? 그 다음번에 그 박정현 연구원 혹시 오게 되면 농협 소금 하나 들고 와서 팔라 그랬어요. 여기는 저희 농협의 상징 그 푸른색으로 해주십시오. 의자를. 푸른색으로. 그 다음번에 시금치 갖고 와서 팔라. 소금 아마 들고 올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